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AI의 현재 능력과 그 한계, 여기에 대해 정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희 팀 모두가 특히 주목했던 지점이 바로 이 질문이었는데요. 요즘 AI 모델들은 변호사 시험 같은 어려운 평가는 척척 통과하는데 왜 실제 경제에는 기대만큼 큰 영향을 주지 못할까? 아, 그거요? 네, 정말 핵심을 찌를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마치 서류상 스펙은 정말 완벽한데 막상 실무에 투입하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계속 실수를 연발하는 뭐랄까 그런 신입사원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런 AI의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보내주신 그 자료들 속에 숨겨진 답을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왜 이 똑똑해 보이는 AI가 현실 세계에서는 아직 좀 서툰 모습을 보이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리고 AI 연구의 패러다임이 지금 어떻게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AI 성능 평가 점수와 현실에서의 유용성, 이 둘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AI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AI 모델은 특정 평가, 그러니까 업계용어로는 evalue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이 돼요. 아, 이밸류요. 기출 문제랑 예상 문제만 달달 외워서 푸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비유가 핵심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당연히 그 시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시험 범위에서 조금만 벗어난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AI도 똑같아요. 특정 벤치마크 점수를 높이는데 과적합되어서 실제 세상에 예측 불가능하고 미묘한 문제들에 대한 일반화 능력,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그저 시험 점수만 못 푼 것과 진짜 실력 있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더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적절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두 학생 이야기로 설명해 볼 수 있겠네요. 두 학생이요? 네. 첫 번째 학생은 어떤 특정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우승하려고 무려 1만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대회에 나올 법한 모든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모든 증명 기술을 암기하고요. 최적의 풀이법을 기계적으로 훈련하죠. 와, 1만 시간이요? 그 결과 그 대회에서는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는 최고가 됩니다. 대단한 노력이네요. 그럼 다른 학생은요? 두 번째 학생은 같은 대회를 준비하는데 단 100시간만 썼습니다. 100시간이요? 네. 하지만 이 학생은 타고난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워낙 뛰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라도 그 원리를 파악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요. 대회 성적은 첫 번째 학생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두 사람이 사회에 나가 커리어를 쌓는 과정을 보면요. 이 100시간짜리 천재형 학생이 훨씬 더 위대한 개발자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새로운 기술을 더 빨리 배우고 더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AI는 그 1만 시간짜리 학생과 같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특정 작업, 예를 들어 코딩을 잘하는 모델을 만들겠다. 이러면 세상의 모든 코딩 데이터를 긁어 모으고 심지어 데이터를 막 변형해서 양을 늘리는 데이터 증강까지 해가면서 훈련시키니까요. 네. 그 작업 자체는 정말 초인적으로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 개발자가 가진 그런 미묘한, 코드의 아름다움에 대한 취향이라든지 시스템 전체의 유지보수성을 고려하는 판단력 같은 건 따라오지 못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훨씬 더 넓고 추상적인 영역으로 그 능력을 확장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를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첫 번째 핵심적인 통찰은 현재의 AI 훈련 방식이 시험의 제왕은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창의적인 실무자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100시간짜리 천재 학생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인지과학에 대한 흥미로운 글들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AI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배운 걸 서로 다른 분야에 응용, 즉 일반화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현대 AI 연구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뭐랄까 성배, 홀리그레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배요? 네. 인간 학습의 비밀을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진화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빈서판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이 우리의 유전자에 엄청난 양의 사전 정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기본 세팅 값을 각인해 놓은 거죠. 타고난 능력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 능력만 해도 그렇죠. 오사라이가 평생 동안 본 자동차의 이미지 데이터 양이요? 자율주행 AI가 학습하는 수십억 개의 이미지에 비하면 정말 티끌 수준일 겁니다. 그렇죠. 비교도 안 되겠죠. 그런데도 그 아이는 처음 보는 디자인의 자동차도, 심지어 장난감 자동차나 그림 속 자동차도 즉시 자동차라고 인식합니다. 매우 안정적이죠. 이게 바로 진화가 우리 뇌에 미리 설치해준 강력한 시각 처리 소프트웨어 덕분이에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그렇네요. 직관적인 물리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공이 언덕을 올라가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랍니다. 중력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엄청난 선행학습을 마친 상태로 세상을 시작하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진화 말고 또 다른 비결이 있을까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감정의 힘입니다. 감정이요? 네, 조금 기술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인간의 감정은 AI의 강화학습에서 말하는 가치함수, value function과 아주 유사한 내재된 가치 판단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가치함수요? 조금 어렵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 위해 뇌 손상으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한 한 환자의 사례를 들어보죠. 그는 사고 이후에도 IQ 테스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여전히 논리적인 대화도 완벽하게 가능했습니다. 지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군요. 네, 전혀요. 하지만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어떤 색 양말을 신을지 결정하는데 몇 시간씩 걸렸어요. 양말을 고르는데 몇 시간이요? 네, 파란 양말과 검은 양말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에 대한 감정적 신호, 즉 가치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재정적으로도 끔찍한 투자 결정을 연달아 내리다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와,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좋다, 나쁘다 같은 감정이 사실은 생존을 위한 고속 계산의 결과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이로울지 해로울지에 대한 빠른 피드백 시스템인 셈이죠. 네네. 기계학습에서 가치함수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체스 게임을 예로 들면 게임이 완전히 끝나서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중간에 상대방이 퀸을 잡는 순간 아, 이건 아주 좋은 수야 라고 즉각적인 보상 신호를 주는 거죠. 아하, 중간 평가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 중간 신호 덕분에 학습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감정은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진화가 수억 년에 걸쳐 설계한 내재적 가치함수인 셈이죠. 현재 AI 모델에게는 바로 이런 강력하고 안정적인 내부 나침반이 부족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존 AI 훈련 방식은 1만 시간 학생을 만드는 데 그치고 인간은 진화와 감정이라는 강력한 무기 덕분에 100시간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AI 연구의 다음 단계는 명확해 보이네요.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이 근본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테니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암시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AI 개발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전환점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크게 세 시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새 시대요. 네, 첫 번째는 연구의 시대입니다. 대략 2012년 알렉스넷의 등장부터 2020년까지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적은 컴퓨팅 자원을 가지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같은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탄생했던 시기입니다. 연구자들의 통찰력과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거대 모델들이 쏟아져 나온 스케일링의 시대였고요.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아마 2025년까지 이어질 이 시대는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단 하나의 원리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스케일링 법칙이요? 데이터, 모델 크기, 그리고 컴퓨팅 파워. 이 세 가지 요소의 규모를 키우기만 하면 성능이 놀라울 정도로 예측 가능하게 향상된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죠. 이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연구에 돈을 쏟아붓는 대신 컴퓨팅 파워에 X달러를 더 쓰면 벤치마크 점수가 Y만큼 오른다는 확실한 공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거대한 골드러시였죠.
하지만 이제 그 골드러시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사전 훈련 데이터의 고갈입니다. 쉽게 말해 AI에게 인터넷에 있는 양질의 텍스트를 거의 다 읽혔어요. 아, 더 이상 읽을 책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와서 같은 책을 100번 더 읽힌다고 학생이 더 똑똑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단순히 여기서 규모를 100배 더 키운다고 해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근본적인 일반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의 시대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는 지금 다시 새로운 연구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연구의 시대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손에 쥔 무기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축적된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막대한 자원을 활용해서 다시금 근본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 AI 발전의 병목 현상은 GPU가 아니라 인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새로운 연구의 시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역시 초지능일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가 이 초지능, 즉 범용인공지능 AGI의 개념을 아주 흥미롭게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완성된 형태의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AGI라는 용어 자체가 과거 체스 AI처럼 한 가지 임무만 잘하는 좁은 AI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난 용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잘하는 만능 모델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죠.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초지능의 모습은 모든 것을 이미 아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인간을 초월하는 속도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스템에 가까울 겁니다. 아, 그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특정 직업을 배우기 위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학습 능력이 극도로 뛰어난 15세 청소년 같다는 표현이요. 바로 그겁니다. 완성된 지능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적인 학습자, 컨티뉴얼 러너로서의 초지능이죠. 사실 우리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아는 AGI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 배우죠. 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적응해 나갑니다. 미래의 초지능도 그런 형태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 15세 초지능 인턴이라는 개념이 한편으로는 훨씬 덜 위협적으로 들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걱정을 낳네요. 그런 초고속 학습 시스템을 현실 세계에 배치한다면 그 학습 속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빨라져서 소위 말하는 지능 폭발로 이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AI 안전성 연구의 핵심 과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시스템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갖게 될 막강한 힘입니다. 힘이요. 네, 그 힘을 어떻게 통제하고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가가 관건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점진적인 배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 번에 완벽한 시스템을 내놓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회에 공개하면서 함께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AI의 잠재력과 위험은 추상적인 논문이나 블로그 글만으로는 제대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강력한 AI를 직접 보고 사용해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경험해야만 사회 전체가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대비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뿐이고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안전한 초지능은 어떤 가치를 따라야 할까요? 단순히 인간에게 복종하라 같은 명령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목표, 예를 들어 인류의 부를 극대화하라 같은 목표만 맹목적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다른 가치들을 파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 넓은 가치를 이해하는 AI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각 있는 생명체, 센틴 라이프를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원칙을 내장하는 것이죠. 지각 있는 생명체요? 네. 흥미롭게도 오직 인간만을 위하는 AI를 만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지각 있는 생명체를 존중하는 AI를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AI가 자기 자신을 복잡하고 목표를 추구하며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게 된다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비슷한 시스템들, 즉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을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유사한 다른 존재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복잡하고 모순투성이인 인간의 가치체계를 통째로 배우는 것보다 더 일관되고 안정적인 원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오늘은 똑똑한 AI가 왜 현실에서는 서툰가라는 볼에 주신 자료 속의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AI 학습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 AI 연구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거쳐 안전한 초지능 구축이라는 정말 거대한 도전 과제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AI의 미래는 단순히 더 많은 데이터나 더 큰 컴퓨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처럼 적은 데이터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학습하며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즉 일반화라는 근본적인 미스테리를 푸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AI 개발의 초점은 기술적인 스케일링 정쟁이라는 공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지능 그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아름답고도 근본적인 과학과 연구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